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짚어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발전소 추진 계획 논란입니다. 청정 연료라 불리는 LNG가 과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인지, 얼마만큼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지, 도심 속에 대규모 LNG 발전소를 추진하려는 그 배경과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정가 이슈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이 출연을 합니다.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추진을 위한 국민청원, 또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 밖에 정가 현안을 두고 뜨거운 설전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LNG 발전소 추진 계획 논란입니다. 이 배경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 손정락 박사 모셨습니다. 손정락입니다. 반갑습니다. LNG 발전소라, LNG 들어본 것도 같은데요. 이게 LNG가 어떤 것인지 손 박사님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원래 그 LNG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천연가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보통 이제 천연가스 발전소라고 하면 천연가스라는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열을 갖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천연가스 발전소로 하지 않고 LNG 발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LNG, 천연가스를 현지에서 이제 중동 같은 데서 수입할 때 배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액화시켜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NG 발전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L자가 이제 액화가 됐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액화 천연가스로 봐도. 네, 액화 천연가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국내 설비에서 어느 정도 지금 규모를 차지하고 있나요? 전체 그 국내 발전 설비 중에 한 34.7% 정도. 그렇게나 많습니까? 네, 많이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3분의 1이라는 그 비중이면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인 그 내용은 현재로서 보면 대전시가 평촌 산업단지 내에 이 LNG 발전소를 유치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LNG 발전소 유치 계획이라는 이 자체가 밀실 행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는 지금 잘 모르고 계십니다. 네, 대전시가 지난 3월 14일 기성동 평촌 산업단지에 기업 유치 설명회를 한다고 20여 명의 주민을 모셔놓고 실질적으로는 청정에너지 복합발전단지라는 이름 하에 LNG 발전소 유치 계획을 설명했고,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끝난 5일 만에 3월 19일이죠. 한국 서부발전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볼 때 사업비가 1조 8천억씩이나 넘는 이런 대형 사업을, 그리고 주민의 건강, 환경, 안전에 대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사업을 주민 설명회 단 1회 그리고 설명회 이후 5일 만에 속전속결로 대전시가 서부발전과 MOU를 지금 추진했고, 그래서 시민들은 밀실 행정이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이제 대전시 설명 자료를 보면은요, 약 1조 7,7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요. 이 LNG 발전소 이 평촌 산단 내에 4만여 평의 부지에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42개월간에 걸쳐서 발전소를 건설해서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2025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0년간 이제 LNG 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을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이 이제 입수하신 그 자료가 네. 대전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제 전체 주민의 뜻을 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그 장치가 있었나요? 그런 장치도 전혀 없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밀실 행정으로서 주민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뭐 시정 브리핑이라든지 시의회 동의, 보고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MOU라고 소위 말해서 이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것은 서부발전과 대전시가 네.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동을 시키겠다는 뜻이 그렇죠. 담겨져 있을 텐데요. 예. 아직도 그 양해각서 이후에 발전소 건립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대전시가 정말 주민들도 모르게 밀실 행정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발전소 건립 계획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지난 26일 허태정 시장께서 기자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LNG 발전소 그 유치 논란과 다양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기본 계획을 설립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허태정 시장으로서는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겠다고 공언을 한 셈이 되는데요. 예, 공언을 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김 의원님과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안전과 환경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청정 연료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LNG 연료는 어떻습니까, 박사님? 다른 연료에 비해서 청정 연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발전 설비가 청정하냐를 따질 때는 먼저 우리 그 인류의 최대 지금 그 난제가 지구 온난화 문제인데 네. 지구 온난화 문제에 얼마나 깨끗하게 기여할 수 있느냐를 따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LNG 발전은 석탄 발전 대비 지구 온난화의 대표적인 그 배출가스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가 60% 내지 많게는 80%까지 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보다 적다. 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석탄 대비 청정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청정한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석탄에 대비해서 80에서 40% 정도가 60% 정도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저감된 것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따질 때 발전 설비를 저공해 발전 설비냐 무공해 발전 설비냐 이렇게 따지는데 무공해 발전 설비라는 그야말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두 가지고. 네. 이제 저공해 발전 설비는 뭐 석탄, 석유 뭐 이런 설비들 중에서도 가능하면 CO2 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우리가 저공해 발전 설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LNG를 청정 발전 설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 청정이라는 의미가 아예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또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석탄에 비해서 상당히 적긴 하고 그것은 맞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고 이렇게 일각에서는 말하고 아니다. 청정이란 말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입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그 발전 설비 제작 수준으로서 뭔가 좀 미비점 내지는 불안감이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예. 우리 유력한 그 환경 전문 기관들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들이 쭉 나오잖아요. 석탄 화력 발전에 비해서 LNG 발전도 발전이 미세먼지량이 약 77%에 달하고 있고 또 응축 미세먼지가 98% 거기에 이렇게 돼 있고 질산화 물질이 석탄에 비해서 약 그 두 배 이상 더 많다라는 환경 전문 기관들의 보고도 있고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환경 전문 기관은 어느 곳이죠? 왜냐하면 공신력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환경이나 과학 문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는 같은 개념은 아니죠, 박사님? 네,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김 의원님 말씀하신 쪽은 굉장히 석탄 못지않게 유해한 걸로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수주 전에 이 자리에서 아마 그 미세먼지 관련된 토론회가 예, 있었던 걸 봤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과학은 질문을 하는데 항상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답들 중에 어떤 대답을 택하느냐가 상당히 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장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심도를 깊게 이렇게 나온 데이터겠지만은 다른 데이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석탄 화력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에서 미세먼지는 LNG 발전은 일단은 그 연료가 기체입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석탄과 같은 고형 물질을 태워서 나오는 그 PM10이라든가 어떤 그런 미세먼지는 아예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않고 초미세먼지에 해당되는 그 PM2.5도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건 없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스, 질산화물 그걸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 PM2.5라는 것이 대기에서 오존이라든지 물방울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생성이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낙스 배출량도 석탄에 비해서 LNG가 한 10분의 1 정도 적고요. 낙스를 통해 가지고 PM2.5가 배출되는 것도 약 한 8분의 1 적은 것으로 저희들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그런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학계에서는 이런데 실제 건설할 때 뭔가 더 강화가 되는 건가요? 근데 얼핏 말씀 들어보니까 의원님 이제 고체 연료를 태우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액체 상태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체 상태를. 죄송합니다. 기체 상태를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간격이 좀 벌어져서 지금요. 예, 이 문제는 사실은 검증된 게 없어요. 박사님 말씀 맞다나 찬반의 그 전문가들, 교수님들의 의견이 있고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좀 문제가 있는 쪽에 더 비중을 두려고 하는 것이 뭐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저 서울경제신문 19년 3월 4일자인데 경기연구원 자료예요. 보면 인천 복합발전소와 포스코 에너지 복합발전소에 위치한 그 인천 석 원창동이네요. 여기가 1제곱킬로미터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39톤인데 인근에 발전소가 없는 서울 강북구에는 6.8톤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LNG 발전소 차이가 5.7배가 더 이런 유해 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경기연구원 자료에서 발표한 바도 있어요. 지금 LNG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그것이 없는 지역을 비교한 네, 건데 비교한 겁니다. 그게 정확한 거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 LNG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자주 다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제 포스코 그 발전소도 있고 중부발전의 인천 복합발전소 같은 것도 있는데 네. 일단 지리적으로 위치가 중국의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천 지역의 제일 그 서쪽 단이기 때문에 중국에 가장 가깝고요. 지구에 가보면 발전소 외에 석유 화학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따질 때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제조업 관련된 그 설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발전소뿐만 아니라 석유 화학과 관련된 제조업 설비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다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다른 여타 원인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지리적인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사실 손에 잡힐 수는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대전시에서는 상당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를 1조 8천억 들여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데 네.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는 일자리 창출은 허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시가 일자리 창출 연간 8만 5천 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것은 단기 인력이에요. 건설 인력. 42개월 동안 이제 그 LNG 발전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단기 인력으로 연간 8만 5천 명이고요. 대전시 발표에 의하면 운영 인력이 20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운영 인력도요. 좀 타시도 여기와 같은 타시도 예를 보면 100명 이내로 거의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는 직원이거든요. 상주 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상 인력 35명이라고 했는데요. 대전시에 돌아오는 일자리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일자리는 바로 이 35명입니다. 35명은 뭐냐? 경상 인력은 청소하시는 분들, 또 단기 용역, 또 허드렛 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35명만이 바로 우리 지역 일자리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상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3분의 1 정도를 LNG로
확보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원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이 청정 여부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실질적인 경제 효과 이런 것도 다 이슈가 됐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뭐 권위주의 시대라 그냥 밀어붙인 건지 아니면 그래도 할만하다. 소위 말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그래도 추진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발전소를 지을 때마다 가장 첫 번째 대두되는 이슈가 주민 수용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주민이 발전소 건설을 반대를 하면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그 대전 이 이슈는 사실은 주민 수용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그 발전 사업자하고 대전시하고 MOU를 맺은 상태지만은 예. 앞으로 사업성 검토라든지 환경 영향성 평가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그 나중에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특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과의 어떤 수용성 여부라든지 경제성 문제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해요. 이제 저 서부발전과 대전시가 MOU 양해각서 그야말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거쳐야 될 검증 과정이 네.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이것조차도 왜 주민들한테 더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되지 아니죠. 않냐. 이게 네, 그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MOU라는 게 뭡니까? 양해각서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서울발전 개인 기업과 기관대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네. 추진하기 전에 그 양해각서를 맺기 전에 주민 동의와 공론화 과정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대전 시민 누구도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찬성 측과 반대하는 측과의 이제 또 논란이 있고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견을 좁혀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대전시가 그런 기본적인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지금까지의 상황도 문제다. 그렇죠. 혹시 입지적으로 보면 평촌 산업단지도 도심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과 안전에도 문제가 되시는 걸 걱정하시나요? 예. 그 평촌 산업단지는요 기성동에 자리하고 있고 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도심에 있는 겁니다. 도심에 있고 평촌 산업단지는 거기가 청정 지역이에요. 청정 지역으로서 대통령 네 분께서도 다녀가신 곳인데 전국에서 그 메타스키아 공원으로 만들어진 단지는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장태산이 그렇습니다. 보이나요? 장태산이. 네. 예, 그러고 그쪽은 특히 그 노인 어르신들이 약 80%가 사시고 평촌 산단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위치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위치해 있고요. 또 거기에는 요인 시설, 요양원, 네. 어르신들 시설, 또 장애인 시설, 호흡기로부터 굉장히 그 노출돼 있는 그런 위험이 노출돼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시고요. 더구나 더 중요한 건 반경 5km에서 6km 내외에 15만의 주민이 살고 있는 밀집된 도심 속입니다. 가수원, 관절리동, 또 정림동, 진잠, 이렇게 도안동. 아주 굉장히 도심 밀집 지역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허태정 시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공세 수위를 낮추시고 대전시 의회 안에서 이걸 풀어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네, 시장께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시장께서 열린 마음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신다 그러면 거기도 협조해 가면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LNG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서로 연구하고 토론을 해 나가야 되겠죠. 예, 이 LNG 발전소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민 수용성이라고 손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과학적인 측면 말고요. 어쨌든 행정과 같이 가야 되니까 추진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에 밀려서 무산된 경우도 있을까요? 그럼 이제 발전소는 항상 주민들의 어떤 그 수용성 여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일단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은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네. 아마 전국의 어떤 발전소든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건설된 발전소는 최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텐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서울복합이라고 있습니다. 예. 서울복합발전소가 지금 최근에 이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서울 마포구의 합정동하고 그 홍대거리 사이에 있고 국회의사당 바로 그 한강 건너편입니다. 이 발전소는 LNG 발전소고요. 주민 수용성과 관련돼서 지자체하고 발전소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합의를 잘해서 일단은 발전소를 지하로 넣고 위에는 이제 공원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 바로 발전소 옆에 그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예. 아파트 단지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발전소 들어온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이 주민 수용성 여부는 앞으로도 더 그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환경과 완전에 관한 부분 확보하고 네.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여건들이 또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 가면 아까 손 박사님 말씀하신 곳을 지나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봤습니다. 분명히 아파트 네. 대규모 단지 옆에 있긴 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진정 바라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진정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그 장치를 꼭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두 번째 코너 정가 이슈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설전을 펼쳐주실 두 분의 의원들을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설치를 해달라는 그 국민청원을 추진 중인데 임시정부 수립일이죠. 4월 11일 날을 기해서 청원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의 이런 여론전이 어떻게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세종시가 본래 기능은 행정수도 기능입니다.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받으면서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 목표는 국토의 균형, 다음에 수도권의 비대화를 좀 더 처방하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이제 입안돼서 진행 중인데요. 이게 되려면 대통령의 집무실이 마련돼야 되고 예. 국회가 와야 된다. 그래야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고 균형 발전, 분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분원 차원에서 마련하는 건 편의성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이상민 의원 말씀대로 국가 분영 또 국가 발전 뭐 여러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여기 복합도시가 왔으니까 대통령이 집무실이 온다면은 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 또 국가의 균형 발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찬성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뭐 아무래도 서울의 또 수도권에서는 그 대통령이 집무실이 대전으로 간다는 데서 약간의 거부 반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국가가 큰 틀에서 가는데 이 반대하는 거는 좀 옹졸한 생각이다. 사실 뭐 생각합니다. 속마음이 그렇더라도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명분이 그렇게 크진 않죠. 네, 네. 뭐 다 옮기는 게 아니라 분원이니까요. 예, 분원이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를 뭐 통째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세종시의 대통령의 집무실을 마련하는 정도이고 네. 이것은 국가 기능상 다른 부처 뭐 기재부를 비롯한 상당수의 부처가 내려와 있고 국무회의나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편리한 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대는 적극적으로 안 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뒷받침은 안 하니까 우리 지역에 같이 힘합쳐서 좀 여론을 환기시키면 예. 집무실 설치는 가능할 수 있겠다 예. 생각됩니다. 근데 일부 수도권 의원님들은 이 대통령 집무실이 가니까 마치 청와대도 가는 것 같이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는 분도 계신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 상황과 국가적 상황이 이것은 집무실이 와야 네. 행정 수도의 면모가 서고 또 국가의 기반이 다져진다. 지금 현재도 집무실 여부와 상관없이 세종시에 내려와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는 어느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물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네. 근데 국민청원 제도가 20만 건이 넘어야 이제 청와대에서 응답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시민들이 좀 합심을 해서 이거 20만 건을 넘겨야 네. 공식적으로도 응답이 나올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은 물론이고 이제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같이 동참토록 해서 예. 여론을 이게 단순히 충청권의
여망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토 균형을 위해서 또 분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전 국민적 박수 속에 이를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국회도 와야 되거든요. 예. 네. 이거 걸림돌이 될 만한 장애 요소가 있을까요? 뭐 저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까 수도권이라는 그곳에 상주하고 있었던 청와대가 마치 예. 옮기는 것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여기 직무만 오셨을 때 보는 정도씩 완전히 청와대로 옮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가 우리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를 더 잘해야 된다. 네. 자, 이 사안은 이쯤 하고요.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입니다. 생중계를 보시는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이 있으실지 두 분의 의원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뭐 언젠가부터 장관 후보자들의 단골 메뉴로 한 3-4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역시 부동산 문제, 또 자녀 재산 문제, 뭐 탈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일단 총평부터 말씀해 주신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저희가 야당일 때도 좀 지나치다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적절한 지적이다 싶은 것도 있었고 이번에도 야당의 지적에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고 또 한편 좀 과도하게 신상 털기나 저 장관의 직무 수행 능력이 본질적인 부분과는 좀 거리가 먼 여러 가지 주변 사정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청문회의 주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실력 있고 유능한 분들이 오히려 장관님의 직책을 수행하는 걸 오히려 꺼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일 때도 좀 한번 좀 반성이 되기도 하는데 반성이 되세요? 예, 좀 과도한 신상 털기나 발목 잡기 그리고 낭만시키는 것이 무슨 국회의원의 자신의 실적 승리한 이거로, 것처럼. 예, 이런 거로 이렇게 전개되는 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야당 되면 좀 잘해야 되겠다. 이제 살살 하실 생각이 듭니다. 겁니까? 예, 살살해야 되겠다. 아니 두 분 의원도 장관 후보에 또 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우리 홍 의원님의 총론 먼저 들어볼게요. 전 총론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 충청권의 장관 한두 분은 있어야 됩니다. 아하, 이 후보자라 문재인 정부에서 후보도 없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 자리에 개인적으로 계십니다마는 우리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느 장관을 줘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네. 하나의 난 결점이다 생각을 갖고 예. 총평의 말씀은 사실 장관은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할 능력이 있는 신뢰를 받아야 할 그런 분들 아닙니까? 첫째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고 예.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걸 다 안고 있는 것이 이번 7분의 장관 후보자다. 이래서 참으로 저희 야당에서 보는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는 참 암담하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청문회 채택 보고서라는 걸 이렇게 네. 올리는데 네. 황교안 대표의 말씀에 따르면 전부 다 부적격이고 철회를 해야 된다. 아니면 알아서 자진 사퇴해라.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신 것 같은데 7명이 다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7분을 다 철회하는 것은 좀 무리고 예. 문제가 뚜렷이 있는 분들 자진 소위 사퇴 한 2분 정도는 해야 되고 어차피 저 공론화의 장이니까 누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은 뭐 야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16억, 34억 또 뭐 32억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본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100억입니다, 자그마치. 이것을 지금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문재인 정부가 자기 대통령의 권한으로 또 임명을 해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국회를 우롱하는 거거든요. 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총평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말씀인데 이거는 참 잘못된 것입니다. 일기 내각보다 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이 후보를 내놓고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좀 안 맞단다. 예. 이렇게 총평으로. 이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후보를 이제 물색하고 이제 후보로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이루는 과정에 조금 더 많은 정보나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종래처럼 청와대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뭐 국정원이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신상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처 후보를 지명하는 전 단계에서 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후보를 물색하고 지명에 이르는 과정에 그런 합법적으로 신상에 관한 정보를 좀 취득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가 논문 표절이라든가 또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공개로 철저하게 좀 며칠을 두고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거를 거친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적으로 정책 검증을 하는 이미 미국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매번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투기 문제, 논문 표절 또 여러 가지 법규 위반 사실 지겹기도 하고 예. 뭐 짜증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설사 그 중에서 이제 장관이 되신다고 해도 리더십의 확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합법적으로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그 검증을 하는 장치,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실에서 더군다나 뭐 블랙리스트에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면 인사검증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도적으로 그 신상에 관한 부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가 될 사람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많기 때문에 후보되는 분들에 대한 직권적이고 좀 철저한 조사를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좀 합법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분 정도는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뭐 거론해 주시죠. 뭐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네. 김현철 후보 또 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언론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자진해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자진 사퇴하는 게 좋겠다. 그래도 한번 핵심적인 거 짚어주시죠. 그런 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김현철 후보는 어느 부분이 가장 안 됩니까? 뭐 이 아까운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하기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쟁점이라서. 저는 참 이 대한민국이 남북이 가로놓여 있지만 않다면은 얼마나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남북이 있는 한은 국가의 존립성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북한의 도발적인 사건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 주관적인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헐적마다 이거는 뭐 북한을 꾸짖는다든지 잘못된다 지적한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든지 아니면 도리어 북한에게 유리한 얘기를 했었던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고. 대북관에 관한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첫째, 대북관이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흔들린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통일장관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고. 그래서 박광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는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의례적인 것이다라고 한 것이 먼저 나왔다가 여론이 드세니까 이제 그걸 말을 바꾼 것이고. 그리고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은 분명은 북한의 참 우발적이랄까 그 개혁적인 그런 상황으로 갔던 것이 사실인데 그걸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국민의 반감만 사는 거에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통일론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지필 나온 걸 보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분명히 주적입니다. 북한은 어떤 경우든. 그런데 그러한 표현이 없다는 것은 장관하기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요즘에 핫한 역시 후보는 7분 가운데는 역시 단연 박영선 의원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박영선 의원은 이제 정치적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만은 박영선 의원은 지금 그분이 얘기했던 논리에서 지금 와서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더 국민이 더 불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영선 의원도 정치를 하신 분이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면은 죄송하다고는 사퇴를 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보고 또 아까 세 분이 얘기를 했었던 그분들은 뭐 알다시피 조동호 후보 그다음에 최정호 후보, 진영 후보는 34억, 32억, 16억 이런 정도의 시세 차액을 이미 봐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합치면 1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민이 이해를 하고 장관이라고 인정하겠는가? 재테크 장관 자리가 있으면 한번 보내고 싶긴 한데요. 글쎄 뭐 그런 것도 뭐 한번 해볼 만합니다만은 저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문재인 정부가 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그래서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런 장관을 임명한다면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장관 후보자는 아니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그제 사임을 했습니다. 네. 예, 국민들 눈높이와는 좀 안 맞는다.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서 네. 부동산을 잡겠다고 한 정부에서 이렇게 예. 대변인 혹은 후보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시세 차익이 결국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 참 아무래도 이제 납득이 부동산 투기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결함이기 때문에 또 양극화를 일으키는데 주요 원인을 작용하기 때문에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특히 주무부처 예.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부처의 장관이 되는 분들한테는 각별히 이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현철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제 홍문표 의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경우는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제 아마 맞지 않으셔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교수로 있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이나 등등은 좀 과도했고 지나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 자유분방할 때 표현이고 예. 이제 공직자로 되면은 각별히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고 처신에 잘할 것이다 이라는 생각 들고요. 특히 남북 교류 활성화나 북한에 대한 그런 한반도 평화 이런 거에 대한 굳은 의지와 식견이 높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정치적 성향에 좀 다소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려한 일은 없고 오히려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있는 돌파자로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매우 좀 안타깝게도 그 청문회 때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테스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다른 걸로 비화돼 버려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이미 다년간의 의정 경험이 있고 매우 그 강단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 또 벤처의 그 활성화를 위하고 또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이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또 대기업 정책보다 우월적으로 이끌어야 될 지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영선이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라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뭐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아마 정책적으로 보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 텔레비전을 보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우리 이 의원님 여당의 입장을 알겠는데 그 7명 중에 그보다 조금 흠결이 없는 후보가 그렇게 없었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점을 이제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수많은 전문가들과 능력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아까 이제 도덕적 하자라고 표시하셨는데 하자도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이것이 과연 넘어갈 만한 것이냐 이거 어떻습니까? 과거 정부 뭐 비단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뭐 이명박 정부나 또는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물색하는데 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예. 막상 이제 좋은 평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어서 그분을 장관으로 모시려고 하면 막상 이제 걸리는 게 한두 여러분이 가지가 걸리는 게 몇 가지가 한두 있다. 가지가 아니고 뭐 가족의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가 저기 저도 그래서 홍문표 의원님 같으신 분이 예. 자유한국당이 나중에 집고 나면 단연코 총리나 장관으로 드디어 입각하시면 들어오시기 전에 두 분이 뭔가 말씀 나누셨죠. 서로 지켜 세우기로. 아니, 그런데 나는 우리 이상민 우리 의원이 과거 야당 왔었을 때 그 정부를 보고 사회 정의 이런 국가의 비전이 지금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이 아까 지금 김영철 후보나 박영선 후보는 아마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뭐 한 60% 이상의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검증을 하다가 못한 부분, 이번 우리 국회를 통해서 검증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하면은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부분으로 가야지 이걸 안고 가다 보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 큰 저는 문제를 더 키운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김영철 우리 후보의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이미 자기가 말한 행동을 쓸어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와서 장관 후보가 됐으니까 사과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이 박영선 후보는 아까 말씀을 의원님이 하신 대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지금 뭐 오갈 데 없어서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려운 역경에 있으면은 자기가 일성에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중소기업 장관으로서 먼저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상대가 조금 이상한 얘기하면 한마디씩 더 할 정도로다가 강한 이미지를 보이는 거는 좋긴 좋은데 이거는 정책이 있는 장관이 아니다 이것이. 다선의 내공을 선보이셨다는 평가도 순전히 있고요. 강하면서 예. 어떤 당의 입장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입장을 많이 하는 정도라면은 장관은 좀 양보도 하고 들어도 주고 이런 미덕이 있으면서 너무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공수가 바뀌었다는 표현도 있고 그런데 정책이 전혀 없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히 그 박영선 부분은 의원의 좀 경우는 아쉬웠습니다. 아마 이제 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고분고분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마음 흡족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또 나름 강점은 강단 있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역량도 있고 또 리더십도 있고 또 생각에 따라서는 그 이렇게 야당과 잘 협조적으로 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이 그날 인사청문회 때 저도 봤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정책 정책이 전혀 역량을 없었죠. 하는 부분은 전혀 나오지 전혀 않고 없었어. 정치적 그것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전개가 돼서 뭐 하여튼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야당에서도 10분 감안을 하셔서 한번 믿고 맡기는데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의 그런 지원과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중요한 때인 만큼 예. 좀 오히려 좀 협조적으로 나오시는 게 좋겠다. 사실 이상적으로는 그 장관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인데 또 현실 정치계에서 보면 인사 검증을 그 명분으로 해서 신상을 공격하다든가 또 서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기 마련인데 그 와중에 이거를 또 안 여쭙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공방하는 와중에 박영선 장관 그 멘션 중에 자기가 법사위원장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CD건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를 당신께서 알고 있으니 잘 넘어갑시다 정도의 이렇게 지금 당시 동영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공방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진상은 그 조사를 철저히 좀 해봐야 되겠지만 대체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방증 자료들에 보면 그 CD 화면의 영상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금방 식별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거는- 알고 있고요, 의원님. 예. 제가 말한 거는 박영선 의원이 법무부 장관 당시 그 황교안 장관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김학의 건에 관한 사실을 우리 장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수긍한 것으로 보시는 건지 이제 황교안 지금의 대표께서는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죠. 그와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박지원 당시 법사위원도 그를 뒷받침하는 박영선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있었고 또 그때 그 법무부 장관 상대로 법사위원장으로서 질문을 할 때도 그와 유사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비춰볼 때는 예. 박영선 의원의 말이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한마디로 박영선 의원이 우리 야당에서 자료를 제출해달라 한 것이 20%밖에 안 왔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 안 했을까? 자기의 잘못된 점을 스스로 아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한 방에 있다. 이걸 가지고 중소기업 장관으로서의 그 품위와 거기에 대한 비전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요 얘기 나오기만 소위 이 CD 얘기 나오기만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 이거를 터뜨린 것인데 예. 이건 장관으로서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지금 박영선 의원이 이 얘기를 안 해도 다룰 수 있는 부처와 각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료를 주든지 하고 이 문제가 나오면은 자기는 겸연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면서 도량을 가져야 장관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중소기업 장관으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보지 자기의 허물과 그리고 자료 제공은 안 해주고 그리고 마치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걸 치고 나오는 모습은 이건 계획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 처음에는 CD를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다 야중에 이제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이제 꼬치꼬치 얘기가 들어가니까
보여주지는 않았다. 말로 했다. 이게 또 바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신빙성이 없으면서 또 박지원 의원이 또 거기 또 등단을 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상 보도가 되고 사실에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사법기관에서 절차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이 살아있는 그래서 것을 검찰에서도 수사를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하기로 했고요. 제가 그 말씀에 잠깐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자료 제출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이 10년치의 뭐 과세 자료, 예금 통장 기록 한 500페이지 정도 필요한 것을 느닷없이 이제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물량적으로 그를 뒷받침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구 미리미리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제출을 했고 만약에 그 청문회 당일까지 못한 거는 그거는 물량적으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못한 것이지 그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고요. 지금 CD 김학의 관련 의혹, CD 동영상 건도 본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도적이다, 계획적이다라는 건 전혀 좀 과도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또 짚을 게 있어가지고요. 그게 짜고 치는 고수도 저기 우리 충남 내포 혁신도시 지정해야 된다. 우리 저 홍 의원님께서도 내포가 아니라 관련 거 이렇게 충남. 제출하셨고요. 네.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돼야 네, 된다는 네. 결의안을 내셨고 네. 필요성은 공감이 되고 있을까요? 예, 저도 내포에 방문을 해서 당시 이제 충남지사나 또 더불어민주당 또 지도부하고 그때 방문하고 이거에 대한 관철을 위한 전략을 같이 짰습니다. 그때 이제 홍문표 의원님께서도 오셔서 같이 동참하고 합세하겠다 이런 뜻이었고요. 이 지금 충남하고 대전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섬에 따라서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라든가 또는 인재 등용의 제한이라든가 또는 경제 활성화의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충남과 대전에서는 혁신도시에 대한 제한된 부분을 터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홍문표 의원님께서 법안을 내셨죠. 예, 법안을 내시고 그를 위해서는 이제 정파 관계없이 같이 이 우리 지역에 대전과 충남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인재 등용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저 합심해서 잘 추진하실 걸로. 네. 예, 뭐 지금 의원님이 자세히 말씀했기 때문에 뭐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종시가 탄생되면서 대전과 충남의 시너지 효과가 4조에서 5조가 있을 걸로 그때 당시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15년 동안 우리가 유치를 않고 있다 보니 이제 대전에 많은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고 또 세수가 빨려 들어가게 되고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충남은 그보다 한 배 이상의 또 많은 손해를 보니까 역차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늦게라도 우리가 혁신도시를 대전과 충남에 법으로 유치를 해서 소위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 일을 하자 해갖고 지난번 우리 이상면 의원도 협조를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서 국회의원 22분이 여야가 없이 공청회를 한 1000여 명 모여서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그 광천에 오셔갖고 지금 이게 현재 부적합하다 하는 논리를 폈어요. 이게 이제 일반 기사 신문에 나가니까 저로서는 이제 당황이 돼서 그 총리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거 3가지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총리로서 이 혁신도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답을 해달라. 2번째는 이 혁신도시가 없음으로 인해서 역차별당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금 알고 있는가. 3번째는 대전 충남을 빼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이 가능한가. 근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 좀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제가 요구한 것이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법을 우리가 추진해서 만들 테니까 이 혁신도시법 촉진법안을 다시 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유감스러운 것은 이 안을 낼 때 이란 유치할 때처럼 여야가 없이 22명이 다 모여서 이렇게 공감을 가지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는 건데 이 촉진법안 낼 때는 여당의 의원님들 한 분도 서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몇 번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대전 충남에 우리 시민과 도민의 1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의원님이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서명운동 100만 명을 우리 대전과 충남에서 받으면은 뭐 청와대인들, 예. 총리들, 국민의 뜻이 그렇다고 할 때 안 받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저희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내포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요. 지난번 양승조 지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예, 시장 방문했을 때, 예, 이거에 대해서는 그 홍문표 의원님하고 같은 뜻입니다. 아마 법안할 때 여당 의원이 참여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미처 좀 몰랐네요. 그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더 이상의 동참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셨고요. 한 30초씩 마지막으로 좀 여쭐게 국회 문화에 관한 건데 신보라 의원이 아이를 안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으로서 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아마 표징적으로 이제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됩니다만 예. 뭐 본회의장에서 아이를 데려오기에는 적절한 건 아니고요. 본회의장은? 수행을 하거나 또는 아이 입장에서도 그건 적절하지 않고 뭐다 하여간 그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여성들에 대한 그 보육에 예. 대한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 그 보육시설의 확충 또 실질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이 함으로써 여성들의 보육에 대한 그런 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게 이제 미국과 호주에서는 이 법적으로는 길을 터놨는데 네.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지는 아직 않고 있고 지금 미 의원이 말씀대로 대한민국 보육의 문제를 좀 뭔가 활성화를 시키고 네.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법안이었었다 생각을 갖고 본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개인에 대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보육이 현실이 이렇다. 그것을 자기는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아이 안고 참석하면 박수 쳐주실 건가요? 당연히 그거 당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제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예. 미리 이렇게 잘 확충을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도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오늘 두 의원의 뜨거운 설전은 여기서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한 이슈를 다양한 시각과 변화하는 시각을 담아서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